지금부터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를 주제로 한 2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역시 1부와 마찬가지로 고동희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두 분 중에 한 분, 이성수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장이신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의 특성에 대한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라고 부계동에 있습니다. 이름은 이성수고요. 제가 맡은 거는 사회적 경제 쪽하고 마을 공동체를 부평구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인천의 공모사업이나 부평의 공모사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은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으신 분, 자, 한번 이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좀 아실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가 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5명 이상의 공동체성, 그다음에 지역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경제적 모델을 개발하면 마을기업으로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자활기업은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 법인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마을기업은 1차 년도가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2차 년도는 3천만 원, 3차 년도는 2천만 원. 근데 여기에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인준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을 한다는 조건이 좀 이렇게 기준표들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주로 사회적 기업을 인준을 해줍니다. 그거 외에도 인건비 지원하는 거 외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공공기관들에서 우선 이렇게 공공구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 사회적 기업들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립 지원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개 팀 정도가 저희 공간 안에 있고요. 인천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적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은 이제 타구로 넘어가기가 싫으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또 오기가 또 이러니까 이런 공간적인 지원도 하고, 그 경영 지원,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냥 개별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역과의 관계성들을 할 때 마을 공동체나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랑 같이 하려고 할 때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여성 친화도시, 도시재생, 그 다음에 평생교육, 학교와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올해부터는 1차 이제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부평은 이제 5개 과에 한 8개 지원 사업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공모 사업을 사업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8천 정도로 일반형, 성장형, 기획형 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금액은 이제 한 개소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쪼개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평생교육과는 그 3가지 사업,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는 여성 친화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형 기획형으로, 근데 요거는 좀 그 도시
뭐 희망지 사업, 더불어 사업, 도시행 뉴딜 사업 이게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서 좀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조인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일반형으로 문화도시 부평 요 사업 외에도 공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한 거는 주로 공모사업만 5개 부서랑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통합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1월 달에 컨설팅을 하고 2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은 이런 내용들은 컨설팅 그다음에 좀 심화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때 발표했던 거를 좀 몇 가지씩만 빼가지고 여기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5개 부서 중에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데가 문화재단 거더라고요. 기준이 3명 이상만 모여가지고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기획서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건 기획서가 없어도 상담하면서 짜드린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짜요. 막 이렇게 해주는 사업부터 좀 자치행정과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짬밥이 되다 보니까 좀 기준이 좀 세졌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마을 수다방 이런 건 계획서가 없어도 돼요. 한 30만 원부터 간식비 줄 테니까 모여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라.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뭐 이런 사업까지 좀 스펙트럼이 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에 어떻게 잘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좀 몇 가지들 인천에서 인천문화재단과 더 좋은 경제연구소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또 임시공간인가 여기랑 이제 부평 문화지표 만들기 뭐 이런 결과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 문화재단 또는 부평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 가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문화재단들이 어떠한 방안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아니면 기획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렸고 좀 이후에 어땠으면 좋은지 이런 것이 재작년 작년도에 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화예술을 어디로 볼 거냐 이렇게 저희도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청소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소, 집수리, 뭐 간병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을 실제로 공연을 한다든지 기획하는 곳들이 있고 출판과 도서 분야도 문화의 굉장히 큰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강사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든 아니면 자치센터든 문화예술센터 또 뭐 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많은데 그러한 데 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41개 전체가 사회적 기업이 근데 인증은 170개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7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분야는 한 20개소가 있고 출판, 영상, 도서 이런 쪽이 11개소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분야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문화재단의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이제 명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은 한 558개소가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460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98개소, 마을기업은 총 60개소 중에 예비가 4개, 육성사업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99억 3682만 2천 원. 이거 평균 나누면
8억 2천 정도의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위가 좀 큰 단위들을 하다 보면 평균이니까 그런데 작년도가 좀 높지 못했던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각 구별로 해서도 공공 우선 구매 이런 걸 하게 되면 공연 기획을 한다든지 저희 풍물대축제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도 있고 출판, 영상, 도서, 교육 서비스 이러한 시장으로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데로 이제 해서 좀 시장과 공공을 한 반반 정도씩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좀 이런 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걸 조사를 해봤을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문화예술 쪽이 좀 점수가 좀 높습니다. 15점 만점에 13점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높고요. 근데 이제 그 협력 사업, 이 문화예술인들 간의 협력 사업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보다는 자체 연대보다는 개별이 각자 도생이 되게 현재 경쟁도 되게 높고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따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불합리한 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인천의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인건비 분야를 좀 많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길게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에 대한 확대 요구,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영역에서 우선 구매 제도가 보다 좀 홍보가 잘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반 기업들한테 많이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선 구매라든지 판로 지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문화 마케팅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고요. 협력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기준이나 지표가 좀 더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마 작년도에 됐던 문화지표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지표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맞게 좀 지표들이 돼서 이게 3년만 지원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데 좀 연장되어지는 때에 그 가치에 대한 게 좀 지표가 있어야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부평은 작년도에 문화지표 개발을 1차로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의 문화예술 쪽에 아직 적용은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가 잘 돼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언제나 그 모든 공모 사업의 어려움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순인데 그 인건비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주로 공동체 쪽은 아닌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보이지 않는 기획 비용이나 준비하는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프로그램 기획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아직 인천시에서도 아직 저건 못했지만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3년 계획, 부평도 이번에 문화도시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이러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심사를 할 때도 아까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사가 끝나면 좀 더 투명하게 명료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내에도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재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 조직들과 좀 협력할 수 있는 전단 또는 어느 부서에 그걸 좀 맡아주신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수 센터장님께서 마을 공동체 지원 제도의 변화 속에서 문화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다음은 멀리서 오셨네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 센터장님께서 전주시 사회혁신사업과 시민 지원의 시작과 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 원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짧게 저희 센터 소개를 드리고, 저희 센터는 뭐 중간 지원 조직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 아마 여기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있는 조직들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해나가야 되는 역할들 짧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좀 지원 사업에 대한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했던 4가지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전 정부죠. 국정과제로 시작을 했는데 행안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전주와 춘천이 18년도에 첫 번째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전, 제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울산, 그리고 최근에는 청양, 밀양, 그리고 마지막 그 전북 군산까지 해서 총 9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 및 조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회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향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 전문가와 특정 뭐 기획 집단 혹은 뭐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었다고 하면은 사회혁신은 정말 그야말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누구나 쉽게 지역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전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비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 주도성, 연결과 협력, 적극적 다양성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2가지 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혁신 전주라는 공간과 그리고 전주의 성매매 업소였던 선미촌을 성평등 전주라는 그 사회혁신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 그 공간을 통해서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공간 지원과 활동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년도 11월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도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요즘 다양한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뭔가 다툼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토론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은 이렇게 4가지 그 프로세스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트랙은 관찰과 발굴, 그 다음에 활동 실험, 연결과 협력, 공유 확산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발굴을 통해서 그 발굴된 의제와 주체들을 활동과 실험으로 연결하고 그들을 연결하고 협력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역에서 공유되고 확산하는 이 트랙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을 다 분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어쨌든 신규 주체들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발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13만 명 정도, 전주시 인구의 한 2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저희 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이 한 200개 정도가 발굴이 됐고, 이와 같이 시민분들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뭐 저희 센터 중요 소개들은 저희 그 발표 그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좀 글자가 깨지긴 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센터를 맡기 전에 20대 그 문화기획사를 창업을 해서 문화기획을 베이스로 이제 청년 활동을 하다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센터를 맡게 됐는데 이제 센터를 맡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센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던 순간은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갈증, 한계, 지원 사업에 뭔가 되게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센터에 들어와서 제가 좀 깨보고 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센터로 좀 들어왔는데 근데 센터에 딱 들어와다 보니까 사실 별로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어, 오히려 민간에서 오히려 민간 그 투자도 받는 것도 더 용이하고 돈을 쓰는 것도 더 용이하고 그리고 더 실력으로 승부하기도 더 편했던 게 사실 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하면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은 뭐 이러한 배경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있지만 그 사회 서비스의 진단 체계 구조 변화라는 틀에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게 일단 산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결국 민간에서 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량들을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뭔가 역량을 내보려고 하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정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본 바로는 일본에서 좀 넘어온 단어이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리고 이제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뭐 이러한 곳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서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뭐 다양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의 개념이 되고 있고요. 주요 역할로는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뭐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 중개자, 조정자, 뭐 역량 구축자,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은 중간 지원 조직은 사실은 공급자도 아니고 뭔가 그 수요자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제 행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중간 지원 조직 와서는 조금 부드럽고 조금 더 편하게 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고, 행정에서는 또 저희를 통해서 보다 더 현장 밀착형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생각했던 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맨 여기 아래가 이제 뭐 시민분들이라고 하면 저기 행정이면 저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 시민에게 더 가깝고 싶지만 행정과 현장 시민의 중간 어디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5년차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자율성과 독립성이 좀 약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민간 위탁이고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긴 했지만 행정의 그 큰 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혁신센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성이나 시민성의 기반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위탁이나 뭐 저희 같은 조직들이 구성원들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근무 조건 같은 것들이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기간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들의 이제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성과들을 내야 되는 게 저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앞에서도 발제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회를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지금 일으키고자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신규 플레이어들이 지역사회에 등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 신규 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청년들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가장 느꼈던 뭐 청년 기획자로서 불만은 뭔가 큰 사업이 생기면은 기존에 실력 있으신 분들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기성세대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 2년 차의 뭐 플레이어들은 커리어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업자 등급도 없는 팀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팀들이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과 콘텐츠가 아니라 지역사회 이해관계와 그리고 단순 경력으로 기성세대들한테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가는 걸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기회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 같은 것도 되게 간소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정산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어떤 분이 커뮤니티 관련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3인 이상 모이면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3인 이상만 모이면은 정산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뭐 아예 정산이 없는 건 아니죠. 월간 보고서로 이제 대체를 하지만 기존의 그 정산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들도 저희는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분들이 사회혁신센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주체로서 성장하기를 되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그 심사에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성장 피드백이라는 것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업에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엔 어떠한 것들을 보완해서 도전을 하셔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저는 시민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입 장벽을 낮추지 못하면은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은 당연히 저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유관기관과의 사업 트랙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센터를 맡기 전에 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발굴부터 고도화까지 똑같은 트랙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신규 주체 발굴하고, 뭐 어디 창조경제시설도 신규 주체 발굴해서 고도화시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기관들이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곳이 발굴을 하면 B라는 곳에 넘겨서 고도화를 시키고, C라는 곳에 넘겨서 뭐 더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러한 좀 유관기관 간의 사업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5개의 전주시 중간지원 조직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사업이나 시민들의 의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조금 도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혜자에서 이제 공급자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수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분들은 본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고,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들은 지역에서의 그 삶의 가능성까지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색을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사업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 등장을 시켜야 되는 게 시민사업의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설계를 하실 때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급자 역할로서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기회와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간지원 조직이나 저희 같은 조직들의 근무 조건이 굉장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특히 MZ세대들의 이탈이 많습니다. 그 MZ세대들의 특성상 한 조직에 오래 일하는 것이 갈수록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MZ세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민간에 있다가 이 공공 조직에서 오면서 가장 놀란 점은 이 HR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가 없어요, 이런 조직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기업이긴 했지만 이 인사 관리나 인사 그 개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지만 조직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휴먼 리소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하고 시민 사업을 하시면은 좀 건강하고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민센터장님께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앞에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이상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가, 토론 두 분을 잇따라 듣고 나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네야 놀자 이용훈 사무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런저런인지 모르고 왔고요. 저는 순수하게 진짜 문화를 소비하는 수혜자, 시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단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천삼곡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고요.
저희한테 문화는 어떤 거냐면 시민을 만나는 매개 소통, 소통의 문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하여튼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를 어떻게 같이 나누고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지원 사업과 지원 사업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을 축제를 먼저 를 가지고 시작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 같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마을 축제를 기획했고 그 축제를 기획할 때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그때는 없었던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그 시절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인을 찾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설득을 받아내서 같이 하는 그러면서 마을에서 문화를 같이 소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문화가 지원 사업이 조금씩 한두 개 보이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술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재밌는 건 지역 안에서는 아까 우리 부평 사례 얘기하면서 그 통합공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 아마 처음인가요? 올해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각 부서가 다 달랐어요. 그래갖고 똑같은 그 문화 프로그램 노래 교실을 하나 하는데 만약에 평생교육 학과에서 하면은 강사비가 4만 원 뭐 이렇게 되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면은 15만 원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만나는 문화는 똑같은데 노래 교실이라는 똑같은 교실을 만나는데 4만 원과 막 15만 원의 차이들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교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면 폭이 적으니까. 근데 공연은 더 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 그 축제에 우리 동네 사람을 이렇게 초대할 때는 거의 무료 공연도 가능한데 어떤 공연은 50만 원짜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적 기업 중에 문화를 하는 그 단체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려고 우리가 문의하면 뭐 이 100만 원, 200만 원 페이들이 막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각 사업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0에서 20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소비하려고 하는 문화는 무료에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안에서 저는 매번 이렇게 문화 얘기하고 왔을 때 문화를 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문화 재단도 이렇게 중요하고 막 이러지만 결론은 문화를 소비하는 시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평의 시민들은 과연 문화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문화 지원이 없는 사업과 문화 지원이 있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문화를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렇게 그 가격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같이 와서 해줄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부탁하기에도 되게 어렵고 그 사람은 생계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 없는 조건들 막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주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지원에 대해서 저에게 상상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주제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건 뭐였냐면 기획하시는 전문 분들은 뭐 예술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동네 안에서는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문화재단에서 우리 부평 지역에서 예술하는 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갖고 우리가 기획을 해서 저희는 이런 문화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예술인을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이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지원 받는 그 수준의 예산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같은 이런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곳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활이로서의 예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맨 처음부터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형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선배님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다가 지원금까지 2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또 이게 연체가 되면 또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다음에 예술인을 지원해주고 예술인들의 기회를 예술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는 곳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를 소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꼭 내가 이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간단체 입장에서 이상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가 고민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네, 소개받은 유형민입니다. 오늘은 참 우연치 않게 소중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용 동네야 놀자 사무국장님 뵙고, 그 화람북로 사업도 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예, 제가 옛날에 거기서 좀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오셨는데, 우리 원빈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저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퇴직하고 지금 이제 민간단체 일을 하는데 아직 잘 몰라요, 분위기를. 어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님께서 오늘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 잘 모르는 분들을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한번 상담을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부평도시농업 네트워크 회원들한테 도시에서의 농업활동이 문화예술이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힘을 받아서 이제 저희의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농사와 예술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는 농사활동은 작부체계라고 그러죠. 텃밭을 연간 디자인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혼자 하거든요. 이제 캐리어가 없는 예술인들도 처지가 같다, 이제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농사나 예술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는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2년차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 이제 직업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로이 농사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해요. 민간단체들이 대부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작년에 문화재단에 이제 공모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공동체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토종배추로 맛도 좀 보고, 그 토종배추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농문화의 어떤 이제 전환적인 흐름도 좀 관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일사천리 사업을 하면서 틀림없이 문화재단에서 이 공동체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거까지 프로그램을 잡아서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의 약속이죠, 뭐. 말의 약속이니까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만난 공동체 사람들하고 이제 결별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조금 구상했는데 이어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쓸 만한 도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모사업에 상당히 좋아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처럼 엑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예산 지원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혼자 행동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편리성이 있어서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다가비 정도는 예산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위에 것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먹고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게 틀림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발굴하는 새내기 공모단체로 하여금 문화재단의 비전을 따라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공모 지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또 3부 진행이 필요해서 2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5분 후에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